항상 다양한 가능성과 정부 지출의 증가가 반드시 항상 GDP 갭을 늘리는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식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식은 맞습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GDP 갭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거시경제나 우리가 매우 다양한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증가가 이렇게 해서 딱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메커니즘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부 지출의 증가가 뭐 가격 변수들,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이나 지금 우리가 대충 봐왔던 것들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투자가 반응할 수도 있고요. 소비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투자는 이자율에만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우리의 소비는 선호 충격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투자는 이제 투자 충격과 이자율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모형이고 실제에서는 소비나 투자가 모두 다 이자율에 반응할 수도 있고 다른 다양한 어떤 정책 변수,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다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소비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요. 투자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부 지출은 늘어나요. 그래서 GDP 갭이 늘어나야 되는데 동시에 어떤 작용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지출이 늘어난 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일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정부가 의도했던 것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C나 I가 줄어들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예. 정부의 재정 정책은 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입하는 정부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세율 조정이라든가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환급해 주는 형태의 재정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라든가 사회보장지출 확대를 통한 이전 소득, 이전 지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런 형태의 이제 재정 정책도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정부가 중앙 정부가 수행한 뭐 지자체들도 다양한 형태의 이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측면에서 수행한 것은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예. 세금 환급이라든가 뭐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형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각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전 지출의 형태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은 이제 정부의 몇 가지 재정 정책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재정 정책이고요. 그 fiscal policy라고 얘기합니다. fiscal policy. 그래서 보통 재정 정책을 누가 하느냐? 거시경제학자들은 재정 정책은 보통 뭐 국회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뭐 행정부가 그러니까 행정부가 실제로 뭐 입법 입법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죠. 사실 법안을 다 공무원들이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국회의원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고요. 뭐 실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하긴 하는데요. 의사결정도 뭐 대부분 국회에서 하기도 하는데 뭐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뭐 피스컬 팔러시는 누가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국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것들 혹은 뭐 국무회의 그렇죠? 뭐 대통령과 이제 장관들 주재하는 국무회의, 국무위원회의, 국무회의 정도를 이제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묶어서 fiscal policy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netary policy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우리로 하면 한국은행이겠죠. 근데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다양한 금융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가 혹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든가 뭐 혹은 여러 가지 국채를
뭐 매입한다든가 시장에서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행위를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하죠.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정책들, 통화 정책, 금융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정부 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네, 다음 챕터에 넘어가서는 통화 정책과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측면에서의 정책들을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이제 거시경제학 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 왔고요. 지금도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시차의 문제고 두 번째가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재량적 정책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대체로 재량적인 정책이에요. 재량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화 정책은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통화 정책이 이루어졌는가를 그 역사적인 데이터라든가 히스토리컬 데이터죠.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시스터매틱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통화 정책은 지금 재정 정책이 아니고요. 시스터매틱하다고 표현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레이시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이 있거든요. 중앙은행은 사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안정이에요. 저도 조금 의아한데 원래는 물가 안정만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한국은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인가 그런 게 있는데요. 1조 1항일 거예요. 1조 1항이 뭐냐면 한국은행의 존립 목적이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 섹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금융 안정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이고 그다음에 같은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 계신 분한테 같은 레벨은 아닌 것 같고 금융 안정은 약간 가중치가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모두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융 안정이 그 다음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사실 완전 고용이 두 가지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완전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도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통화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매우 체계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 상승하면 금리가 어떻게 반응했고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어떻게 반응했고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는 또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뭐 인하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발견해낸 사람이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발견해낸 사람이 존 테일러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요. 거시경제학자인데 그래서 존 테일러의 이름을 따서 사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죠. 미국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시스터매틱했다는 것을 이제 존 테일러가 밝혀냈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 테일러의 이름을 따서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정책을 테일러 준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테일러 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매우 체계적인 룰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편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레이시 뭐 1%포인트 상승하면 금리가 몇 퍼센트 반응했고 GDP 갭이 몇 퍼센트 발생하면 금리가 몇 퍼센트 반응했다라고 하는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준칙에 의해서 룰이 준칙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체계적인 준칙에 의해서 통화 정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